코스피가 3, 4천을 2,600 그쵸. 혹은 3,000 요 정도 커다란 패턴에서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본이 잃어버린 18년 그 말은. 그렇죠. 잃어버린 20년. 뭔가 계속 오를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마지막 일본이 나오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래학자의 투자편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다른 데는 다 망했는데 네네. 우리만 약간 잘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가 되게 힘들고 세계가 지금 닫혀 있잖아요. 단기간 코로나 만약 오래전 종식이 안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좀 악영향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2차 때도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응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네. 내수 자체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선방을 하는, 네,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선방을 하는 나라에 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수출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2차 유행이 온다고 봤을 때 혹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 세계가 각국이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남미에 뭐 펀드도 하시고 뭐 유럽 시장에 투자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2차 유행이 됐을 때 일단 백신이 나왔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안 나온다면 다 똑같은 거니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전 세계 지금 여러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선진국들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백신 개발 경쟁을 하잖아요. 일단 누군가가 먼저 개발에 성공한 데가 다른 국가에 백신 균주를 나눠줄 거예요. 미국은 성공했는데 그럼 우리도 막 연구해서 개발해야 돼. 이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으로 보면 마지막 3상 실험을 가장 먼저 성공한 회사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갖는 나라들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나오면 다 똑같이 맞는 거지만 왜 그러냐? 백신을 생산을 해도 그 개발을 해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뭐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뭐 많아야 한 20개 국가, 그거보다 아마 적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건 3억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이고. 그러면 일단 생산에서 국가의 정책이 뭐냐면 일단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는 경제 충격과 연결돼 있잖아요.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단 자국 물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최소한 10% 생산하는데 한 달. 그리고 30%까지는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물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3억 명에게 전부 다 맞춰서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나 기저질환자나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 이게 어떤 수준이 되면 그냥 계절 독감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가 뭐 그거 비슷하게 약간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무증상이거나 혹은 그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방어벽을 치니까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걸려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 국민이 계절 독감을 다 맞지 않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최소가 10%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30% 정도면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30%를 잡으면 그 30%를 생산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전 세계 국가에서 10% 미만의 국가들이 일단 자국 물량을 생산해요. 그러면 백신이 나와도 나머지 국가는 백신이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 그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을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충격이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백신을 절대 나눠줄 수 없어요. 지금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백신을 나눠주자. 네. 공짜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우리 지금 우리가 죽겠네. 그렇죠. 우리 맞을 물량도 없는데 네. 마스크 대란 때 보세요. 그 마스크 가지고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맞아. 백신은 30% 생산 전까지 국가 전략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안 맞추고 다른 국민을 맞춘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건 뭐 너무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백신이 나오고 생산이 돼도 그 이후에 3개월까지 가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백신을 내가 투자하는 남미의 어떤 국가는 유럽의 어떤 국가는 백신 생산 시설이 있느냐? 없으면 거기는 충격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그게 해외의 펀드든 네. 혹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어떤 화폐든 뭐 이렇게 환율에 투자하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일단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어디다 안전하게 모두 다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도 역시 희비가 갈리겠죠.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안전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그렇죠. 맞겠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수출 기업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 시장이 소비 시장이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을 예를 들면 남미에 많이 하는 기업이다 혹은 섹터다 그러면
그 섹터의 수출에 대한 지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국가 단위로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쳐보시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위기들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세계적인 가장 큰 부호인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은 걸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워렌 버핏의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항공주는 전량 매각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주도 거의 매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뭐 본인이 밝힌 것처럼 내가 일부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매각을 하면 전량 전체를 다 매각한다. 근데 대표적으로 항공주와 금융주예요. 그래서 금융주 매각에 나오니까 연준이 앞다퉈서 긴급하게 우리가 금융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버핏이 금융주를 판다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연준이 다 막는다라고 해서 진화를 했거든요. 왜 그러면 항공주나 금융주를 버핏이 뺐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백신이 나와도 백신 혜택을 늦게 받는 국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장거리 노선은, 해외여행은 최대로 하면 내년 말까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백신이 나와도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심리가 해소되는데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잡으면 내년 말까지는 해외여행을 꺼려져요. 지금도 우리가 이탈리아가 봉쇄를 풀고 유럽 봉쇄를 풀었지만 우리도 지금 당장 이탈리아 여행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게 장거리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 산업은 크게 되죠. 그러니까 항공주는 일단 거기까지는 물리적 피해.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받았잖아요. 지원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안 되고 그걸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영업이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올라온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나면 그것을 가지고 배당도 못하고 빌린 돈을 일부러 상당 부분 갚아야 되죠. 그렇게 보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피해 실제로 내년 말,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그럼 버핏이 보기에는 최소 4년에서 5년은 항공주에서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예를 들면은 인수를 하게 되면 감자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배당도 안 되죠. 그런 리스크도 있죠. 그러니까 항공주는 전량 매각하는 게 버핏의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버핏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버핏은 델타 항공을 왜 샀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봤을 때는 완전 코로나 이전에 샀던 거야? 그렇죠. 예, 예, 예. 그 전에는 항공주는 괜찮죠. 왜냐면 여행이 많고 사람들이 이동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금융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말씀드린 게 2차 유행을 가면 연준이 카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카드 금리가 하나 남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사실 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연준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연준이 만약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이 돼 마이너스 금리를 빼드는 순간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제로 금리 빼드는 순간 더 폭락했죠. 진짜 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보유한 투자하는 거나 뭐 이런 금융권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수익률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면 은행주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이득이 별로 없는, 또 안 좋은, 그리고 인수합병 얘기도 나오거든요, 미국은. 그런 지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버핏의 입장에서는 가게나 서운하게 기업들도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도 그렇죠.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연준이 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는데 MBS를 무제한 매입을 먼저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부동산 버블 붕괴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됐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터졌는데 왜 그러냐? 미국은 월세 문화잖아요. 주급받고 월급받고 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월세를 못 내요. 당연히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부동산 채권에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한 거죠. 3개월 동안. 그러면 2차 때도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버핏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2차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버핏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차 유행이 지금 끝났다. 1차로 끝났다. 그러면 리세션이 오겠죠. 리세션이 지금부터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잡고 나서. 근데 만약에 2차 유행이 돼서 경제 충격이 내년 봄까지 갔다. 그러면 리세션이 지금이 아니라 그거 끝나고 리세션이 같이 후퇴를 해요. 그 뒤에 리세션이.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 맞았으니까 충격이 더 크니 리세션은 더 크겠죠. 1918년, 1919년에 스페인 독감 때 우리가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면 스페인 독감 때
그게 미국에서 대유행을 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은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대폭락하지 않았어요. 의외로 꽤 잘 선방을 했어요. 오히려 언제 더 큰 폭락이 왔냐면 네. 그 이전에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참전을 했잖아요. 네. 그 참전한다는 소식이 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막 이러니까 큰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반등의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등의 호재 쭉 올라가는 동안에 스페인 독감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니까 마치 2008년 이후에 사스와 메르스 때 크게 안 빠졌거든요. 네. 신종플루도 그렇고 경제가 이제 반등을 쫙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와도 크게 충격을 안 받은 거예요. 폭락은 했지만. 스페인 독감 때 그랬어요. 네. 그 2차 유행이 끝난 다음에 흡수를 한 다음에 네. 오히려 그 뒤에 쭉 더 상승했죠. 우리가 1차 끝난 후에 상승한 것처럼 네. 쫙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미국 다우지수 대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차 세계대전 참전했을 때 선언했던 그 대폭락의 그 저점을 붕괴됐어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니까 그때는 특별히 전쟁 시기고 군인들이 많이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피해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끝나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위기가 드러난 거죠. 실물 경제 위기가 체감한 거예요. 소비자들도 많이 줄었죠. 사망자가 1,500에서 5천만이고 네. 그 다음에 생산 인력도 줄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도시에 따라 달랐어요. 잘 대응한 거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리세션이 크게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이게 1차에서 끝나면 리세션도 2차로 가면 리세션도 같이 미뤄지고 충격이 커지면 리세션도 충격이 더 커져서 그렇죠. 그게 뒤로 미뤄지죠. 네. 그러니까 2차 때도 비슷할 거예요. 이번처럼 대폭락했다가 네. 그 다음에 좀 좋아질 거 혹은 백신 얘기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전국은 끝나고 종식 얘기가 나오겠죠. 백신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그간의 경제 충격.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 반등이나 네. 이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이 기업들이 피해를 크게 이중으로 본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나야 예전으로 돌아갈 거냐. 이제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리세션이 커지죠. 그러면 그 충격에 따라서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스페인 독감 때처럼은 아니지만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경제 충격일 때 각국마다 혹은 지역마다 네.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이 가장 선방할 가능성이 높죠. 어쩌든지 기축통화고 제일기축통화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량도 있고 또 미국은 소비가 더 주니까 네. 수출 타격이 있더라도 그래도 상쇄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떨 거냐 물어봐야 돼. 그럼 중국은 지금 가장 크다라는 위기가 상업용의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 그 다음에 유럽을 물어봐야 돼.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회복이 더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국가가 또 달라요.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국가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가 한 번 맞고 끝나느냐, 2번 맞느냐. 그러면 2번 맞았을 때 이탈리아의 충격도 있고 그게 이탈리아의 국채나 이런 채권들을 각 은행들이 갖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한마디로 삐져 있어요. 이번에 이탈리아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독일이 반대했잖아요. 무제한 채권 매입 이런 걸. 네. 근데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째 맞으면 충격은 더 크겠죠. 그렇죠. 당연히 독일이 또 반대하겠죠. 그러면 넘어가더라도 이탈리아는 부채는 더 늘어나고 어떻게 말 가겠죠. 망하게는 만들지 않겠죠. 네네. 네. 최소한만 살려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경제 충격이 길면 이탈리아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겠죠. 유로존에 있어 봐야 이런 위기 때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유로존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환율은 묶여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관광이 나중에 수익을 얻으려면 환율 조정을 자기가 더 하는 게 더 좋거든요. 회복력에 있어서는. 근데 뭐 유로존에 있으면 혜택도 없고 뭐 나중에 또 역시 회복될 때도 독일이 이번에 2008년 때도 그랬지만 옥죄잖아요. 네, 직접 개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계속해서 독일이 감시를 하고 옥죄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려면 유로존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근데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이후로 유럽도 자국 우선주의 이게 지금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이게 역시 높아졌는데 만약 두 번째 그렇게 크게 맞으면 다음 총선 때 특정 정파에서 자국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이럴 바에 우리가 왜 있냐. 유로존 나가자. 이 탈렉시트를 주장하는 데가 나오면 거기가 만약에 제1여당이 되면 실제로 국민투표를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탈리아가 영국처럼 유로존에서 나가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역시 그게 그 유로존 지역을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리세션 기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만약에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정도의 영향이라면 예를 들면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 터진 이후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유로존 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같은 거거든요. 여진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그때의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도 그렇고 2010년까지 애써서 올려놓은 것의 상당수를 다 전부 다 하락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충분히 그렇게 펀더멘탈 구간 이제 다 끝난 이후에도 리세션 구간에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또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네. 세계가 어쨌든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죠. 예. 6번의 대폭락 이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말씀하신 게 4에서 12년이 걸렸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 거는 2.5에서 3.8배. 네. 그럼 이 수치를 그대로 한국으로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여튼 한국도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2에서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곱하기가 들어가면 네네. 코스피가 3, 4천을 찍을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점 대비니까. 네. 저점 대비니까 저점이 1,300이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1,300에서 그럼 3,000? 두 배니까 2,600, 네. 그쵸. 혹은 3,000, 뭐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봐야 될 게 이 네. 커다란 패턴에서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6번의 대상승에서 이 V자 반등이 늘 유지됐는데 네. 벗어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일본이에요. 잃어버린 18년 그 말하는 그렇죠. 잃어버린 20년. 20년. 예,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있으면서 니케이 주가가 4만까지 올라갔다 만까지 폭락을 쭉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20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자, 그러면 한국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되게 아리송하게 얘기하신다. 네. 이거 뭔가 계속 오를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마지막 일본이 나오네요. 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아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께서 조금 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여전히 예전과 같은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과 이번 이후에 우리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은 없냐. 근데 그것의 핵심은 네. 기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뭐 1, 2차 올랐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내렸다가 1, 2, 3차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네 번째 단계 3차 대세 상승기는 그 국가의 수출, 기업 경쟁력이 충분하면 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만약 우연치 않게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단계에 한국이 기존 산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거는 간단하죠. 중국과 경쟁해서 시장을 더 많이 뺏긴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붕괴는 안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승폭에 제한이 온다는 거죠. 제한이 올 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처럼 곧바로 뭐 우리 주식이 막 빠져가지고 4분의 1 토막 나가지고 가지는 않겠지만 상승폭은 생각보다 적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 신호가 언제 나오냐면 2008년,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의 상승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단계는 미국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는데 박스권은 미국보다 길었어요. 3단계. 그리고 4차도 일어났어요. 상승했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3만까지 올랐는데 한국은 겨우 2,500 수준. 그리고 그것도 미국보다 먼저 2,100선을 떨어졌죠.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의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력이죠. 시장을 계속 내주니까 그게 결국은 반영이 됐더라. 그래서 그 전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번 최근에서부터는 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이 4단계, 즉 3차 상승기는 분명히 있을 건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승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